과도한 비관론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로도 나옵니다. 뭐 원유값도 빠지고 운송비도 빠지고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놓고 보니까 달러 약세에 대한 수혜도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주 잔고 보니까 넘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봤던 그림하고 다르죠. 우려했던 그림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실적 좋게 발표했습니까?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뒤부터 지금 얼마 오른지 아십니까? 증시안정기금이라는 10조 원이 넘는 자금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 매물을 받고도 지수가 하락을 하려면 그 이하로 떨어지려면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는 와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선엽 장군이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 또 한번 작전 명령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이사들 행진이네요. 오늘 저 친한 이사로. 얼굴이 아주 푸근해 보이십니다. 뭐 간만에 오늘은 좀 욕이 좀 덜 달리지 않을까요? 네, 그동안 뭐 시장 조금만 된다라고 얘기하면 하도 뭐 악플에 시달려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네. 어려운 장이니까. 네.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네네. 한번 예, 달려보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연중컵입니다. 이제 금장이 되어 있고 페더럴 리저브 아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그때 그 말씀드렸던 기증을 이렇게 하도록 조금 하겠습니다. 높이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배경 해야 때문에. 되나요? 네네네네. 아. 되게 예쁘죠. 예. 금장으로 네. 돼 있어서 막 네. 되게 되어 있고. 예. 그 머그컵을 선물로. 예, 예.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거를 제가 기증. 다음번은 제가 더 좋은 거를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박병창 이사님께서 일단 앞에 좋은 내용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지난번에 유럽 그거 들고 나왔었을 때 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마치 유럽만 하라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외 지역을 보면 예상보다 참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균형을 잡을 때는 한 군데만 보는 것보다는 많은 것들을 참고해 보면서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왜 이렇지? 미국은 안 좋은데 다른 나라들은 왜 좋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어쨌든 뭐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많이 돌았는데 오늘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일들이 수급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실적 관련 얘기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안 좋을 거고 앞으로도 지수가 전저점을 굉장히 깨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들 안에는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특히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가 되게 안 좋을 건데 네. 특히 기업 실적이 대단히 안 좋을 거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크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실적 전망이 크게 하향될 거고 그래서 더 많이 빠질 거란 근거들이 시장에서 팽배 있었던 게 사실이고 네. 또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어쨌든 수급이 취약하니까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도 더 많이 팔 거고 뭐 기관들도 돈이 없고 그러니 더 많이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 해주셔서 정말 그런가 아니면 현재 수급 또는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예. 첫 번째 한번 장표를 보시도록 할까요? 지금 장표를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IBK 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외국인들 우리 주식시장에서 팔린 거 보면 80조를 넘게 팔았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말 네. 우리 표현으로 조금 징그럽죠. 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줄였고, 80조. 예, 80조 가까이 그 팔았고요. 과정에서 우리가 사상 최고가 친 거예요. 맞습니다. 팔 예. 때. 그리고 나서 최근에 5조 샀죠. 사실 이 80조 판 걸 전부 다 채우진 않겠죠. 하지만 상당 부분은 앞으로도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외국인 매수세는 뭐 여기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약간의 그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주식 역사상 기관이 시장을 주도했던 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뭐 바이코리아라든가 그렇죠. 그런 게 없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은 항상 외국인이 많이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 외국인들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진입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페드라든가 글로벌 경제라든가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하겠죠. 그렇죠. 뭐 1, 2천억도 아니고 뭐 수조 원을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급하게 쏟아부을 정도면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를 어쨌든 이분들도 돈 벌려고 주식을 사는 거지 뭐 손해 보려고 주식 사는 사람들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을 초보이신 분들이 우리 외국인과 관련해서 사실 좋은 뭐가 뭐냐면 내가 정말 주식을 잘 모르겠다 힘들다 하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 매매를 따라하는 게 그래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외국인들 매수가 있었던 게 1년 동안 결과를 보면 제일 낮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네. 어쨌든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박병창 이사님께서 앞서도 조역을 했지만 요거 한번 봐보세요. 이 코스피 월봉이고 요 네. 빨간 게 요 위에 있는 게 외국인 누적 순매수고 이 밑에 있는 게 기관의 누적 순매수인데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때는 비교도 하지 않을 정도로 팔았죠. 네. 그렇죠. 근데 다른 건 뭐냐면 기관입니다. 기관이 보시면 기관은 그래도 항상 지수가 빠지면 외국인은 팔아도 받아줬네. 저때 그래서 예, 저 동학 맞습니다. 얘기가 나온 게 국민연금부터 사들어가 맞습니다. 가지고 그래서 국민연금. 그게 예.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관도 팔았고 외국인도 같이 팔았죠. 예. 거의 없는 사례예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도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그냥 거의 쏟아부었던 거의 별로 사례가 없는 사례고 길게 봐서요. 뭐 짧게는 많이 있습니다만 길게 봐서는 그렇고 외국인도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팔았어야 돼?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위기가 있었던 것도 맞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다음에 글로벌 긴축에 따른 영향도 있는데 사실 다른 이유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자산 배분 효과가 역으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채권하고. 예, 자 채권하고 주식하고 관계인데요. 뒤에도 한번 볼까요? 뒤에 제가 개선된 수급 요금 이런 얘기를 썼는데 글로벌에서 굉장히 큰 펀드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주식형 펀드 말고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렇고 연기금들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연기금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학 기금이라든가 정말 수십 조씩 움직이는 펀드들은 다 자산 배분을 통해서 자산을 운영합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채권 60% 주식 40%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면 채권에서 돈을 벌겠죠. 채권 시장이 오를 거니까. 그럼 뭐 거기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기도 하고 네.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주시장이 좋으면 또 채권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예. 이 지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연기금 펀드들이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예. 의외로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주식을 사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산 배분은 한 번 결정을 하면 1년 결정을 하면 그 바뀌질 않아요. 올해 6대4 그러면 어떤 경우가 와도 6대4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6대4가 금액별로 비율일 텐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채권 시장이 좋으면 채권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채권으로 그렇죠. 돈을 벌었을 거니까. 네. 그러면 내가 특별히 비중 조절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채권 비중이 70 정도로 올라가요. 줄여야죠. 예, 그럼 주식 비중은 30으로 떨어져요. 네. 주식은 빠졌을 거니까. 채권은 돈을 벌었을 거고. 그러면 이건 무조건 조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정도부터는 주식에 대한 비중이 10% 줄어들었네. 그럼 다시 늘려야지 하면서 주식을 사게 됐어요. 네. 그게 앞서 보셨던 2008년도에 주식을 샀던 기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2021년에 국민연금이 주장판 이유가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주식 비중이 늘어나서 예. 애초에 작정했던 그 비중을 유지하라.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예. 아무튼 머릿속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하는 펀드들은 자산 배분의 규칙을 바꾸지 않아요. 아마 제 이력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지난 3년간 기금을 운용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자산 배분을 제가 직접 운용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번에 코로나 때 작동을 안 한 거예요. 특히 이번에 긴축을 할 때 채권도 빠지고 주식도 빠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주식 시장이 빠지고 경기가 안 좋아도 채권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주식을 못 늘리죠. 예, 주식을 못 늘리죠. 오히려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더 많은 기관들이 주식을 사지 못하고 팔았던 그런 사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떠났어? 80조나 팔았지? 또 뭐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예전에 기관이 사더니 이번엔 왜 기관들 같이 팔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무너진 자산 배분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즉 이 그래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즉
채권이 오르면 채권이 좋아지면 주식은 안 좋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주식이 좋아지면 채권이 안 좋아지면 이 원리가 작동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미 금리 빼놓고 달러 빼놓고는 다 빠졌죠. 금도 빠지고 우리가 원자재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그러니까 자산 배분 효과가 무너지다 보니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최근에 아마 이 투자자분들 그 최근에 시장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채권 사라는 얘기 말씀하시죠. 많이 했죠. 좋습니다. 예, 잘 하셨던 것 같고요. 수익도 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채권을 샀다라는 얘기는 자산 배분에 대한 이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작동했다는 예. 아, 드디어 그동안 무너졌었던 글로벌 자산 배분의 원리, 즉 채권 60% 싫고 주식 40% 실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자산 배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주식을 팔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아래에서 많이 삽니다. 특히 연기금들은 생각보다 많이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있고 외국인들도 물론 위에서는 안 사겠죠. 네. 그러나 어느 정도 밑에서 가면 그게 제가 볼 때는 2200선 위에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까지만 되면 선까지만 저절로 그게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저절로 자산 배분을 기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자산 배분은 어떤 경우에도 바꾸지 않습니다. 1년 동안은. 그게 딱 세워지면 그대로 가는 게 기본 원칙이 돼 있고 거기서 뭐 전술적으로 주식을 살 때 뭐 신흥을 더 살 거냐 선진을 더 살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배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게 되게 희한한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의외로 이제는 수급 여건이 지난번 우리가 그 2022년에 봤던 그런 엉망인 수급은 사실 이제는 가능성이 낮아졌구나. 즉 뭐 시장이 향후에 뭐 좋아지든 나빠지든 떠나서 이전처럼 좀 하락을 한다라면 일정 수준에서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이전처럼 거기서 막 때려받고 이러진 않을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네. 증시 안정 펀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몇몇 운용사들을 제가 봤는데 현재 10조 7,600억 원이 현재 코스피 200 이하에서 자금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금이 조성이 되어 있고 이 자금은 지수가 2200선 이하로 하회할 경우 직접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이미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안 떨어져 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증시 안정 펀드가 됐었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03년도 있었고 8년도에도 있었고 통상적으로 증시 안정 펀드가 주식 샀었을 때가 최저점이었었어요. 그리고 주식을 사면 올라갔었다. 그리고 실제 증시 안정 펀드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는 이미 잡혀지고도 실행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수가 더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 때였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야 저거 장 구하러 들어가자 하고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 구할 틈을 안 주고 안 올라가고 주고 지수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네. 2022년하고는 다르구나. 더 산다를 떠나서 아래로 봤었을 때 첫 번째는 글로벌에 있는 또 우리나라 한국의 모든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자산 배분 효과라는 게 다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안전판이 된다라는 게 드디어 작동을 했다. 네. 2022년도엔 작동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걸 하나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증시 안정 펀드도 이미 10조 원 넘게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외국인과 기금 수급 상황만 놓고 보면 2022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번 있었던 9월이 저점이라고 저는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게 신뢰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외국인 기관 들어왔었을 때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위안하고 이게 빨간 게 중국의 위안하고 이게 원화거든요. 똑같네요. 예,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긴축이 완화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완화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다 왔어 이런 표현이겠죠.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몇 번 아닐 거야.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최근에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통화가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일정 수준 보니까 어쨌든 중국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란
기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걸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뭘 사는지 어떤 걸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수급 보면 확실히 느낄 수가 있죠. 네. 자, 여기 이렇게 펀드들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어제자 이제 신문에 나왔던 걸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북미 지역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노란색이 주식이고 파란 게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놓고 보면 채권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주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신흥시장 중심으로는 미국은 좀 다르고요. 네. 미국은 채권을 사고 있고 신흥시장에서는 주식을 사고 있는 이것도 아마 자산 배분의 차원에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달러 약세하고 맞습니다. 달러 약세 있겠죠? 관련 있죠. 예. 그래서 아마도 펀드들 입장에서는 미국 말고 비미국이라 보통 그러겠죠. 불리는 지역으로 비중을 이렇게 늘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산 종목들을 어제까지 나온 것들을 발라봤더니 안타깝게도 개인분들은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예. 1위가 인버스입니다. 그것도 곧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버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분들 판단이 맞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반면 기관은 또 레버리지 위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극명하게 나뉘죠. 현재 뭐 외국인들이야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샀다라고 치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좋은 걸 샀네. 큰 걸 샀네 하면 되지만 기관하고 외국인은 거의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뭐 개인분들은 그냥 빠져도 인버스로 빠진다 정도로 굉장히 시장 안 좋게 보고 계시는 거고 기관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지을 정도 시장을 좋게 봐라고 해서 아주 지금 투자자들 간의 의견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런 구도라면 둘 중에 하나는 다치겠죠.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외국인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외국인은 보시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외국인들이 일단 상방향 배팅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지으면 외국인과 기관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개인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외국인은 ETF를 안 사는군요. ETF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그 정도가 안 들어와 있고 아마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들어온 건 일정 수준 지수를 산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수급만 놓고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같은 방향이다. 시가총액 네. 뭐 금융주를 제해놓고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대로 담았다라고 볼 수가 그대로 있겠습니다. 쇼핑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놓고 보면 뭐 특정 종목에 대한 것도 있겠으나 일단 시장을 사고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겠죠. 네. 아까 환율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건 어쨌든 외국인 기관은 같은 방향이다. 근데 개인분들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조금 이제 안타깝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없잖아. 가셨다. 예, 그것도 다 고포스를 이렇게 많이 하신. 보통 보면 코스닥도 그렇고 기관들은 전부 다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레버리지면 확신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보통 일반적인. 네.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분들도 하락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거 참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이거 하면서도 되게 좀 이제 되게 불편하네요. 이게 하여튼 좋은 결과들이 있으셨으면 하는데. 일단 뭐 외국인 기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수급 여건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그래 뭐 올 1분기에 실적이 되게 나쁠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전망치도 안 좋아질 거니 그때가 제일 큰 하락이 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발표된 미국 같은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개선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망치가 너무 낮아져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좋은 거죠. 그래서 S&P 500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발표한 실적의 한 67%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게 지난 10년간 평균은 73% 상회했다고 하니 이것만큼은 못하다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좋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67% 거의 70%에 달하는 기업이 예상치를 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우려만큼은 덜하네. 우리가 너무 침체나 아니면 기업 실적에 대해서 너무 조금 과도하게 걱정한 건 아닌가라는 게 여기서 일단 드러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첫 번째가 재밌게도 달러 약세죠. 자, 최근에 달러 약세로 인해서 미국에서
HP, IBM, 애플, 3M 등 수혜가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 지금 실적이 나쁘다가 아니라 앞으로 개선도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한 전망치도 낮아지지 않음을 뜻한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대비 위안화 강세와 중국 재계산 미국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어제자 기사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이 많고 실제 미국 기업의 3분의 2가 해외 매출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 쪽이 좋아졌을 경우 지금도 보셨잖아요. 유럽 증시 좋았죠. 여러분들 그 루이비통 같은 경우가 제가 신고가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날 텐데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들 기업들의 어떤 영향력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향후에도 좋아질 거다예요. 그러면 그동안 시장에 안 됐다라고 가정했었던 실적이 많이 부러질 거고 그렇죠. 기업 이익 전망치가 많이 낮아져야 되는 전망이 굉장히 무색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달러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겠죠. 한번 보잉 한번 볼게요. 이번에 보잉이 굉장히 실적을 안 좋게 발표했어요. 자, 제가 보잉만 들고 나왔지만 여기엔 캐터필라 아니면 로키드 마튼 같은 미국의 전통 제조업들 방산부터 해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번에 실적은 안 좋았는데요. 얘네 수주 보면 수주가 너무 많아요. 수주가 너무 많은데 노동력이 부족해요. 사람을 더 뽑는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친구들 보잉도 그렇고 로키드 마틴 이런데 지금 몇만 명 채용을 지금 공고를 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수주 잔고가 줄면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수주 잔고 더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사람만 채용해서 만들어주면 이익 개선이 어마어마해지는 거거든요. 영업레버리지 나온다는 그럼 거죠. 이런 주식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 있는 제조업 베이스에 있는 즉 우리가 하는 빅테크들 말고 네. 제조업 베이스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악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못 만들었어. 이건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채용이 늘어난다면 실적 개선은 불을 보듯 자명하죠. 왜 이미 수주 잔고가 공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못 가지고 왔는데 로키드 마틴도 그렇고 보잉도 그렇고 수주 잔고가 몇 년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늘고 있는데 무슨 실적 전망치가 하향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단순히 달러 약세만 본 건 아닙니다. 예. 거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임금도 계속 올린대. 빅테크는 감안하는데. 그래서 요즘 제조업 쪽으로는 사람이 더 없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나빠지기는 쉽지 않은 환경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비용이 줄고 있다는 것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상운임이 거의 90%가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운임이 뭐 옛날엔 야 이거 뭐요? 올라가는데 자 일단 유가도 빠졌고 어쨌든 유가 가스 가격도 너무 많이 빠졌는데 해상운임도 빠졌어요. 그럼 종합을 해보면 기업들 실적은 이제 그 타임렉을 두면서 좋아진다는 되죠. 얘기죠. 그럼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우려는 있죠. 매출이 늘지는 않았으니까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업의 실적이 줄어든 건 맞는데 네. 생각보다 이익 보니까 이익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만큼 나쁠 거 생각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빴어요. 왜 일단 비용이 줄었겠죠. 뭐 원유값도 빠지고 운송비도 빠지고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놓고 보니까 달러 약세에 대한 수혜도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주 잔고 보니까 넘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봤던 그림하고 다르죠. 우려했던 그림하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지금 과도한 비관론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로도 나옵니다. 도대체 왜 기업의 이익이 전망이 다 자꾸 하향돼야 된다고 하는지 이런 걸 보고도 그렇게 얘기되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더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최소한 기업마다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들을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네. 더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실적 좋게 발표했습니까?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뒤부터 지금 얼마 오른지 아십니까?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했죠. 뭐 생각보다 좋긴 했는데 또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럼 미국의 빅테크도 말씀드리죠. 테슬라 안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안 좋았는데 빠졌나요? 오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 15,000명, 2만 명씩 네. 감원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 기업들이 빠졌을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감원이 이렇게 되게 많이 있는데요. 감원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들 기업 중심으로 비용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업이 바닥지고 올라올 때는 매출이 늘어날 때도 아니고 경기가 좋을 때도 아닙니다. 진짜 바닥에서 올라올 때 첫 번째는 비용을 줄일 때 올라옵니다. 이거는 공식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안 좋게 생각했는데
왜 내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생각보다 덜 안 좋지? 저 안 좋은 건 맞아요. 야 마이너스 10일 줄 알았는데 왜 마이너스 5밖에 안 돼? 결국 비용 축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이 감원을 나쁘게 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비용을 줄이고 있으니까 뭐 얘네들이 매출이 늘어날지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순이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줄지는 않겠네.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정도 빠졌으면 이 정도 순이익에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리고 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제조업은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빅테크는 다르잖아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의 생각은 어쨌든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실적 계산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많이 봤던 수급 여건이나 실적 여건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가 있었던 것들을 사실이고 또 여전히 그게 다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수급 여건이 이 자산 배분이라는 그런 어떤 원리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드디어 2022년과는 다른 모습을 기관과 외국인이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또 증시 안정기금이라는 10조 원이 넘는 자금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 매물을 받고도 지수가 하락을 하려면 그 이하로 떨어지려면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는 와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경기가 좀 둔화되는 정도 돼가지고는 이 정도 대기 매수가 있었으면 이걸 깨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한번 좀 보실까요? 네. 뭐 다른 분들 우리 저 이제 며칠 전에 김한진 박사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 피터 린치 이거를 하는 봤습니다. 이제 그런 훌륭한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는 하는데 저는 야전사령관답게 저는 전쟁에서 따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진주만 영화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던 거냐면 일본을 치자. 우리가 진주만 습격 당했던 것처럼 일본 본토를 한번 공격을 하자. 그랬더니 많은 장군들이 반대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항모가 일본 해역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폭격기를 실 만한 것도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위험에 맞서지 않고도 승리를 기대합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은 내가 위험을 안는 만큼 수익이 있는 거죠. 어떤 투자자분들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얻으려는 수익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큰 수익은 필요 없고 그래도 주식을 하면서 은행보다 조금 더 이자를 더 많은 받을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위험을 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험도 없는데 돈 벌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냥 도둑놈인 거죠. 그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 거 없어요. 이 얘기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랬잖아. 오늘 이선엽 장군 무슨 얘기 하는지. 중요한 건 결국 이 얘기를 해버리네. 주변에서 네. 제 주변에서도 정말 큰 돈을 번 분들은 얼마나 많은 위험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다 성공하진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위험만큼 감당하시면 됩니다. 아마 초보자분들이라면 더 적은 위험을 감당하는 게 좋겠죠. 욕심을 안 부리고. 네. 그런데 내가 좀 더 프로고 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많은 위험을 감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테마가 됐든 뭐가 됐든 이미 주식시장에서 올해 생각보다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분들도 많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주들은 이미 2배 이상 오른 종목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뭐 GPT네 뭐네 열풍 불면서 역시 네. 그 관련주들도 2배 이상 오르기 시작을 했죠. 누구는 이미 그 위험을 안으면서 수익을 거두기 시작했을 거고 누구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한다라면 스스로 거기에 대한 위험을 안을 준비는 하고 하는 게 맞다. 뭔가 되게 안전한데 되게 정말 평온한데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사실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식의 기본 생리입니다. 왜? 주식은 위험자산이니까. 예금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을 바라볼 때는 내가 얼마나 위험을 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내가 위험을 아는 만큼 수익에 대한 기대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다 개인에 대한 편차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네, 네, 싶습니다. 그 위험이 어떤 건지도 미리 좀 공부 좀 그렇죠. 하고 네. 그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위험이 있다는 거 본인이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그냥 무모하게 가시는 경우들도 좀 적지 그럴 않은 것 수도 같아서. 있죠. 예. 네, 그건 조금- 그러니까 시장 다 오른다고 모든 게 다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예. 네. 시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위험한 걸 수도 있는 거고 또 시장에서 향후에 주도주라는 게 있는데 주도주가 아닐 사는 것도 위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꼭 하락하는 게 위험이 아니라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매크로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줄여주시고 그리고 조금 이제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수를 떠나서 향후 시장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한테 전 좋은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하시죠? 예. 언제 하시죠? 내일 강의를 합니다. 내일 몇 시? 내일 2시로 알고 있습니다. 2시? 예. 어디서 하세요? 드림 플러스인가 해서 강남에서 이렇게 네. 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 한번 뵙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의 드림 플러스. 네. 네,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게 네. 하죠. 멤버십 그거 맞습니다. 대상으로 예. 하시는 거죠? 3프로 네.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선엽 장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신 분들 굉장히 좋으시겠네요. 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